그래서 사실은 이 180석의 집권 여당이 오만하고 또 다가오는 경제위기 제대로 극복 못하고 또 미국 재벌 눈치 보고 사회 대개혁 못하고 이렇게 실패를 연속하고 반대로 보수 진영이 이번에 참패했지만은 합리적 보수로 거듭나고 이래버리면 대선이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굉장히 우려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진보 야당들 말이죠.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노동당 이렇게 이제 크지도 않으면서 쪼개져 있고 이런데 이 진보 야당들은 어떻게 좀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다가오는 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저는 그냥 정치 구도 상황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진보 정당 이제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이제는 더 이상 법여권 정당으로서 진보 정당 필요 없게 됐습니다. 네. 과반에서 자체 해결해버렸는데 그렇지. 무슨 법원 차렸는데 진보 정당 뭐가 도움이 뭐가 필요할까요? 네. 개헌을 하려고 해도 진보 정당 다 모아도 3분의 2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개헌할 상황이 아니면 진보 정당의 도움을 얻을 이유가 이제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이제는 민주당과의 관계에서 교차 개편안에서 교차 투표를 의존을 하는 건데 아주 비판적으로 아주 나쁘게 표현하면은요 민주당 기신정당이에요. 그런 절정력을 벌여야 됩니다. 결국은 진보 정당이 독자적으로 설 수 있는 정당으로서 나가줘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어쨌든 진보 정당의 가장 큰 기반 또는 이 될 수도 있고 하나의 어떤 그 경계선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노동시장의 문제입니다. 노동시장에 진입해 있는 노동자를 기반으로 하는 세력과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이 예비 노동자들을 세력들이 이 두 세력이 있는데 이 두 세력이 보면은 대립적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시장에서는 어쨌든 노동시장에 진입해 있거나 진입할 세력들을 다 안고 가줘야 되는데 이 지금 보면은 현 정부 들어서서 어떻게 뭐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노동시장에 진입해 있는 이 노동 기득권 쪽에서 놓고 있는가 하면은 거기에서 배제가 되어 있는 20대, 30대 초반의 세력들은 대단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 노동에서 분열되어 있는 구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노동시장에 진입되어 있는, 대중화되어 있는 노동시장을 기본으로 하는 이 개혁정당, 이번에 나가서 선거에도 그 성과를 별로 못 내었죠. 대중화 확장성을 거의 갖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했는 층들이 많이 지지해줬던 게 정의당이에요. 정의당인데 정의당은 막상 자기 지지 세력이 누군지에 대해서 이 전략적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지지 세력이 제일 분노했던 것이 조국 사건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조국을 인정을 해줘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 핵심 지지 계층이 어디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5번에 이런 거였는데 저는 이렇게 일단 정의당에만 국한시켜 놓고 본다면은 자신들을 지지하는 층들이 누구인지 그 층을 정확하게만 끌어나가 준다면은 지금 20대, 30대 초반들은 민주당 그렇게 좋아하는 편도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보수 정당은 문화적으로 완전히 딴 나라의 그 사람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층들만 열심히 대변을 해주고 나가줘도 1년에 새로 유권자로 들어오는 사람이 70만 명입니다. 4년 후에 선거를 치른다. 예를 들어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그 층만 열심히 모두 280만 명이에요. 민주당의 교체 투표에 기대하기보다도 새로운 세대들의 그 가치나 기대에 부응해서 정의를 실현해주고 그렇게 해감으로써 먼 장기적인 관점에서 당을 키워나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조직 기반은 그런데 정책 방향에 있어서는 노동 정책이라든가 자주평화 통일 정책이라든지 그래서 민족 문제나 개혁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대변하는
함으로써 집권 여당하고 차별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좀 취약했습니다. 그동안에 정의당이. 지금 사실 정의당은 이 정책 부분에 대해서 네. 가치 논쟁, 정책 논쟁에서 굉장히 활발해야 됐어요. 네. 근데 이상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했고, 5번 선거에도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 네. 정의당이 예를 들어 각 개별 정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한다고 되는 그런 이야기는 별로 없었고, 네. 거의 오로지 소위 말하는 룰 게임에 매몰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렇죠. 결국은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 발등 찍었다고 표현될 수 있는 그렇죠. 룰을 앞장서서 또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결과가 왔는데, 이제 이 정의당이든 또는 진보 정당에서 각 정당이 지향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정책으로 가는지, 그리고 그것을 자체 내부로에서만 판단하지 말고 자기 지지 계층들, 자신의 정당의 지지 계층이 그 정책을 따라와 주거나 또는 그것을 끌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호작용 과정을 거치면서 당을 공약이나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옛날과 같이 SNS나 이런 어떤 그 기제가 발달이 되어 있지 않을 때는 지지자와 당과의 이 소통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든지 사회운동이나 실천운동을 펼쳐가면서 그런 정당을 만들어서 실천해가면서 충분히 당을 키워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박사님, 정의당, 민중당 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네, 이제 정의당의 경우에는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예. 그래서 나름대로의 존재의 의미를 가졌고, 그리고 유권자들, 진보 진영 내에서는 정의당이 진보 정당이냐는 논쟁이 있었는데, 이번 선거로 그 논쟁은 아무 무음해졌어요. 왜?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진보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진보 정당이라는 논쟁이 무음이냐고. 어쨌든 국민들이 볼 때는 진보 정당의 대표 주자는 정의당이라고 해서 유권자들이 해줬다는 거예요. 그게 명확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다른 정당들은 존재의 의미 자체에 의구심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죠. 지금까지 이랬습니다. 거대 정당들이 소선거구제, 양당제에서 카르텔, 장벽을 쳐가지고 이렇게 소수 정당이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해왔어요. 그렇게 남 탓하기 전에 저는 두 가지를 질문하고 싶어요. 첫째, 그 진보 정당들이 원칙을 고수했는가? 이번 선거에서. 자, 기본소득당 어떻습니까? 갔죠? 저쪽으로 갔죠? 네, 의석 하나 얻었죠? 미래연합당으로. 민중당, 녹색당은 결정을 했죠. 결정을 해다가 자기들의 요구가 이제 협상이 제대로 안 되니까 철수했죠. 민중당은 이제 결정 목적까지 대회 기자회까지 했고, 이 소위 진보정당 다당제라는 게 얼마나 허약하고 특히 이념적으로 허약한지 이번에 분명히 발표했죠. 진보정당 자체가 진보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진보는 되게 고결하고 노동자 민중에게 지지를 호소하는데, 노동자 민중이 그런 진보정당을 지지해준다면 진보정당은 노동자 민중한테 뭘 해줄 건데? 또 하나, 해줄 능력이나 있나? 의석도 하나도 없는데 뭘 해줘요? 그러면 진보정당이 뭘 해주지 않았으면 소금의 역할이라도 한다는데, 그럼 소금의 역할이라도 할 수 있나요? 무슨 소금의 역할을? 아니면 사회를 들었다 놨다 하는 대동수행이라도 하고 있나요? 진보정당이 대체 왜 노동자 민중이 진보정당을 지지해야 되는지 자기 스스로 증명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진보의 원칙성과 원칙을 지키는 것, 그 다음에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해결해 주는 것, 아니면 같이 싸워주는 것, 어느 하나도 명확하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아주 냉철한 평가를 해야 된다. 그 평가는 어떤 어떤 대중운동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거고, 특히 대중적인 평가 토론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특히 그래서 선거에 대해서도 대체 진보 정당이 선거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겠다는 건지, 왜 선거에 목을 매는 건지, 어떤 선거를 통해서 그 활용을 국면하는 건 맞는데 마지막 투표에 있어서는 전술적 판단을 해서 유연한 전술을 채택해야지, 그게 무조건 간다해가지고 실제로 의미 있는 득표도 못하고 오히려 아까 말한 것처럼 진보 진영의 단결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진보와 개혁 간의 어떤 연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그렇게 아집을 하는 그런 것들이 과연 노동자 민중의 다수에게 그게 어떤 진보의 고결함으로 이렇게 빚을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오히려 저는 원칙은 확실히 하고 선거 활용도 좋다, 선거 참여 좋지만 마지막 투표 순간에는 선거를 전술적으로 바라보면서 유연한 태도로 선거 전술을 활용해야지 지금 같은 모습은 저는 문제가 많다. 그래서 전면적인 아주 심각한 그 아주 아프지만 그런 토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하신 말씀 있습니까? 넘어갈까요? 다음 주제로. 지금 현행 이제 소선거구제에서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이 제도 하에서 이제 2020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맞아요. 근데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지방선거하고도 관련이 있습니까? 김 박사님? 네. 광역. 네. 광역이나 기초에서 이제 비례를 하는데 그게 당을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의석이 그렇죠. 다 쪼개져 있기 때문에. 다 쪼개져 있기 때문에. 자, 하지만은 어쨌든 지금 그러면은 이 진보 진짜 진보 정당들하고 지금 집권 여당하고 이 민주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연대연합 전술이 향후에 성립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진보 진영 내 사정을 잘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이야기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잘 되려고 잘 하려고 했는데 선거법 개정이 늪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선거법 문제를 조기에 빨리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선거법은 다음 선거 임해서 손을 보지 그 이제는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딜레마예요. 그런데 선거법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진보 진영이 선택을 해야 될 문제인데 여기에서 선거법에 준연동 비례대표 제도를 뭐 이거를 계속하면서 이 위성정당을 없애는 방향으로 갈 수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 그것도 지금은 확실하지 않고 그렇다고 그런 상황에서 이 제도를 계속 가겠다는 것인지 안 그러면 이거를 물러버리고 과거로 되돌아가겠다는 것인지 대단히 앞으로 혼란스러울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사실 이번에 일부 세력은 더불어시민당으로 오히려 흡수가 되어버렸죠. 그랬었죠. 오히려 지금 이 진보 세력이 외연을 확장을 시키고 연대를 해야 되는데 이 제도에서 역으로 제가 흡수를 당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하는 게 이 지금 현재 준연동 비례대표 제도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비례연합정당 이런 문제는 해경원이 주도권을 갖고 있지 못할 때는 역으로 역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문제를 어떻게 선거법 제도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입장을 정하고 만에나 가능하다면 그 법적으로 제도 개혁을 선거법 제도 개혁을 빨리 마무리 짓고 그걸 갖고서 해야 된다. 만에 하나 현재와 같은 구도로 간다면 내가 볼 때는 진보 진영이 거대 양당의 분열 흡수될 가능성이 더 커진다. 저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과거처럼 없애고 되돌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지금 30석이잖아요. 이건 이제 늘리고 독일식으로까지는 안 되지만은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이제 22년 대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 민주 세력, 특히 이 노동 진보 세력 이 부분에 대해서 김 박사님은 이제 이 박사학위 논문도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과의 관계를 가지고 박사학위 받았잖아요. 요번에 이제 한국노총 말이죠. 김주영 전 위원장이 김포에서 당선됐습니다. 한정에 그 3선인가 당선됐고, 그리고 비례도 이제 이수진 의료산업노조위원장이 이제 비례로 들어갔고, 근데 우리 민주노총은 100만 대군인데도 이 100만 대군을 대변할 한 석을 배출 못했습니다. 이게 참 그렇지 않습니까? 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그 얘기하기 전에 이제 아까 그 진보 민주 세력의 올바른 연대연합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먼저 그 얘기를 하면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진보 개혁, 진보 민주 세력 그랬는데
기본은 그 진보 진영의 조직적 단결을 전제로 해서 그것이 담보되는 조건에서 개혁 진영과 어떤 정치적인 연대를 할 수 있다고 봐요. 선거가 됐든 뭐가 됐든. 네. 그래서 이미 그런 거는 이미 민주노동당 시절에 2009년과 2011년 정책 당대회 때 확인했죠. 어떻게 확인했냐면 진보 대통합을 통한 선택적 선거연합. 그래서 진보 진영은 조직적으로 통합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과 같은 중도 개혁 세력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선택적으로 이제 선거 연합을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그래서 진보 통합에 기초한 야권 연대라고 그렇죠. 그랬죠. 네, 선택적인. 그래서 이게 진보 개혁의 선거 연합이나 연대를 얘기하면 항상 먼저 이 진보 진영의 그 단결이 좋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그 분할 흡수될 수도 있죠. 바깥에 집토끼가 다 날아가게 되는 거죠. 바깥 토끼 잡으려다가.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진보 진영의 이거를 보게 되면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봐요. 일단은 첫 번째는 선거법을 개정하는 방식인데 그 이제 민주노총의 이번에 총선 요구안에 이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중 당적을 허용하는 것, 탈당할 필요 없이. 그 다음에 묻지마 기호제대. 기호제도가 다 통일 기호제도거든요. 그러면 선거연합으로 하더라도 거기에 합당한 특유한 기호제도 때문에 그게 국민들한테 저갈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정당명부 결합제도라는 겁니다. 유럽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과 똑같아요. 독수의 정당들이 하나의 정당명부, 비례명부를 만든 겁니다. 그걸 제출해가지고 소수 정당들이 다 모여서 자기 혼자서는 3%가 안 되지만 뭐 세계 20석 만들어서 그래서 그렇죠. 그 안에 자기들끼리 내부 순위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그런 이제 선거법을 개정을 해서 이러한 그 무지개 정당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선거법이 개정 안 되더라도 이미 그 비례연합정당이라는 게 위성정당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비례연합정당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지금 이게 문제됐던 거 뭐냐면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비례 전문용 위성정당. 이게 아니라 그런 위성정당이 아니라 독자적인 세력에 의해서 진보 진영이 그 보수 양당의 제3의 정당으로서 진보 진영이 같이 모여서 비례 선거연합 정당을 만드는 것 그런 것들을 또 충분한 논의와 정책을 넣고 국민들한테 설득하는 과정에서 한다면 당연히 가능할 수 있는 거죠. 이번 시도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이거를 비례 위성정당이랄 때 위성정당에 문제점이 있는 거지 비례 정당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확대하면 안 되는 거죠. 선거연합도 유의미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평가를 냉철하게 치우치지 않게 냉철하게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이제 선거연합당에서 더 나아가서 법이 이중 당적대가 되면 좋고 안 되더라도 그렇죠. 진보연합당 형태의 진보 통합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지역구 안 내고 비례는 다 하나로 해가지고 하고 이름을 해서 그리고 이제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이번에 했지만 노동, 시민, 진보 정치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노동이라는 되게 폭이 확대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민주노총이 지금까지는 이제 진보 정치와 민중 진영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나름대로 그 지평을 확대한다면 시민사회까지 해서 어쨌든 숫자 하나 영향을 볼 때는 노동계급이 제일 강력하니까 노동계급이 중앙에 있고 그 다음에 진보정당이나 민중진영 그 다음에 시민진영 과거에 진보정당이 잘 될 때는 진보정당이 중앙에 있으면서 이쪽에 대중조직과 뭐 전선조직이 있었지만 지금은 진보정당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민주노총이 중앙에 있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지만 그러려면 과연 민주노총이 그런 전략과 기획과 집행이 있냐는 이제 그건 별도의 문제겠죠. 그래서 선거법이 개정 안 되더라도 그 비례연합정당은 가능할 수 있다. 다음 총선에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질문 2020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 민주진영 세력의 방향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제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해야 되겠죠. 진보 정치는 자기 독자성을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진정한 개혁과 어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수구 냉전 친미 세력들을 퇴출시켜야 되겠죠. 그런 것들. 그래서 항상 기본은 조직적으로 진보 진영의 단결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의 문제인데, 거기서는 크게 보면 두 가지죠. 2022년 대선할 때는 저희 후보 단일화, 대선 후보 단일화의 문제. 그래서 진보 진영이
노동자 민중진영이 대선 후보를 어떻게 하나로 몰아갈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것이 캐스팅 버튼이 그렇죠. 될수 네. 있는. 그리고 나서 마지막 투표 시점에서는 네. 어떤 그 수구 냉전 친미 세력들을 퇴출하기 위해서 어떤 투표에 있어서 최종적인 연합이 필요한 건지, 아니 끝까지 네. 가야 되는 건지 이걸 네. 판단할 수 있는. 근데 그렇게 되려면 먼저 진보 진영의 후보 단일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혁신 통합. 그렇죠. 여전히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주체라는 건 결국은 역시 이제 민주노총이라는 노동계인데, 네. 역시 아까 똑같은 말로 전략과 기획과 집행의 문제가 남아있는 거고, 두 번째는 대선에서는, 지방선거에서는 정치 간부를 육성해요. 대중적인 정치 간부를. 네, 네, 네. 그러니까 2006년에 민주노당에서 800명이 출마했습니다. 네. 800명이. 네. 그러면은 2022년에 대선, 우리가 노동자 직접 정치를 실현하려면 노동자들이 거리에서 투쟁돼야 되지만 국회에 나와 실제로 국회의원도 되고 지방의원도 되고 타이지 않습니까? 바로 국회의원 되기 힘들기 때문에 지방선거부터 나와야 되는. 그러려면 최소한 그 수백 명. 네. 민주노당 시절에 800명 중에 아마 과반수 이상이 정도 됐을 거야. 3분의 2 정도가 민주노총 관련이 있을 때. 그래서 뭐 민주노총이 뭐 노동계에서 500명의 지방선거 후보를 만들겠다. 네, 네. 육성해서 그러면은 조합원 교육을 통해서 조합원들을 어떤 그 정치적인 주체를 내세우고 그 중에 뛰어난 실력이 있는 조합원, 활동적인 조합원들이 다시 그 정치적인 어떤 정치 간부로서 출마하고 이러려면 그런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정치 전략으로서는 대선 후보 단일화의 문제, 조직 전략으로서는 조합원들을 정치 주체로 내세워서 지방선거에서 수백 명, 예를 들어서 500명의 정치 간부를 육성하겠다는 것,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거기서 진보정당이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중앙에서 민중진영과 진보정당은 당연하고 네. 지금까지 했던 이 시민, 이게 왜 지금 중요하냐면 지금 민주당하고 과거에 시민 세력들은 거의 다 그 민주당, 중도 보수정당을 지지했었잖아요. 네. 지금 이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노동과 시민과 진보 정치가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한다면은 2020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 소장님, 정의당, 민중당은 당원이 6만 명이에요. 정의당은 조직력은 좀 취약하지만 심상정도 있고 해서 대의적 기반이 좀 넓고, 녹색당도 뭐 자기 가치에 정체성이 있고 이런데, 이런 당들을 선거연합당 또는 이 진보연합당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나의 제3의 대안 세력으로 부상하는 이런 길은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부분입니다. 네. 노동시장을 두고서 네. 그 모든 세력을 놓고 보면은 네. 노동시장을 두고서 대리적 구도에 있는 지지 기반의 세력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네. 네. 민중당 같은 경우 뭐 당원이 많이 있어도 네. 대체적으로 지금 이 노동시장에 진입되어 있는 네. 그런 층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반면 이 정의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런 노동 기득권에 대해서 불만이 그러나 비판적인 사람들이 거기 오히려 지지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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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아마 이 표출되고 있는 정당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도 그 노동 문제의 이원화 구조 이걸 어떻게 풀어주느냐에 따라서 네. 이 세력들이 선거 연대를 했을 때 실질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다.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앞으로 그 아까 말씀하신 그 구도를 짜는데 동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제 대기업 노조 말이에요. 네. 그 안에 이제 현장 조직도 있고 집행부도 있는데 그 임단 맨날 매달려 봐야 근데 욕이나 먹고 그럴 바에야 지역으로 나와가지고 다양한 가치와 정책 실현에 노력을 하고 그 성과에 기반해서 지방선거도 진출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되려면은 결국 이제 평가로부터 그런 전략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아까 이제 그 대선 후보 단일화도 있지만 정치 간부 육성, 네. 조합원들을 정치 주체로 대리 정치를 극복하는 것, 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치 실천단의 과제인데, 그러려면 이제 이 총선 평가를 아주 뼈 아프게 해야 된다. 자기 살짝
자기 살과 뼈를 깎는다는 자세로 그걸 해야지. 네. 그러지 않고 뭐 다양한 세력들이 서로 눈 감아주고 모자이크식으로 주고받기를 해가지고 뭐 하나만한 선거평가, 공식적인 선거평가 이렇게 한다는 거는 네.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평가 자체도 사실은 투쟁이다. 네. 평가 자체도 혁명이다. 이런 각오로 네. 사회를 바꾸려면 나부터 혁신해야 되고 그 혁신은 평가 투쟁, 네. 평가 혁명부터 시작돼. 이런 자세로 접근하지 않는다면은 제가 볼 때는 큰 진전이 네.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 제가 더 뒤에서 말씀드리면 현재 지금 코로나 전국 이후 네. 앞으로 경제 상황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아마 현재 이 코로나 이후 경제가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네. 이 파장이 다음 지방선거, 대선까지 이어질 겁니다. 예, 예. 자, 그렇게 된다면 어차피 진보 진영이 큰 축 중에 하나가 노동계입니다. 네. 이 노동계에서 현재와 같은 노동 투쟁을 했을 때 네. 내가 볼 때는 대중으로부터 공신이 완전히 고립되어 버릴 수 네,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노동 간부들이 뭐 대중 정치인으로서 육성이 되고 터전을 받는다 그런 비전도 좋지만 그 이전에 현재의 어떤 그 단위 노조에서 이 노동 이 투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거기서 만에 하나 대중 친화적인 어떤 노동 정책의 그 투쟁이 나오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 큰 기반 100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력이 전혀 확장성을 갖지 못하고 네, 네. 스스로 같이 만들어버리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노동계 내에서는 다양하죠. 뭐 노동자의 그 이해과 노동 정치 시간이라는 논지를 놓고서 네. 다소 상충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이런 문제들을 꺼내놓고서 토론하고 답을 찾아야죠. 네. 네. 이제 코로나19의 이제 방역 노력에 있어서도 노동계가 일정한 기여를 했습니다. 홍보가 많이 안 돼서 그렇지. 앞으로 이제 이 경제 위기에 따르는 구조조정 상황에서 전체 민중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하고 이런 노력도 이제 결부돼야 새로운 노동자 정치 세력화가 이제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1시간 반 정도 사회로 총선 평가와 향후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는데요. 지금 집권 여당도 할 일이 있고 또 노동 진보 세력도 또 이제 평가하면서 할 일이 있고 보수 세력도 이제 자성하면서 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집권 여당은 자만하지 않고 촛불 민심을 반영해서 계획과 통일로 쭉 나가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노동 진보 진영도 정말 새롭게 거듭나는 이런 세력화 작업을 깊이 대중적 평가 토론에 기초해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향을. 그리고 보수 세력도 아마 황고 탈퇴하는 근본적인 합리적 보수로 거듭나는 이런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이제는 이제 새롭게 거부가 등장하고 뭐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뭐 수구 세력을 완전 청산하고 이 진보 세력과 개혁 세력이 손을 잡고 나라를 제대로 일으키고 통일로 가고 또 일하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이제 주인이 되는 이런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데 이번 총선에서 깊은 그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한 말씀씩 해주실랍니까? 한 말씀씩 해주시죠. 우리 시청자들. 평화철도 회원을 비롯한 또 남북철도 연결을 바라는 우리 국민들에게 한 말씀씩 해주십시오. 아마 이번 선거가 단순하게 여야 간의 승패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쉬운 말로 표현하면 한 시대가 간다. 시대 전환이 온 것 같다. 다른 표현하면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 같다. 이런 감이 들어요. 뭐 이렇게 뭐 전략적인 아주 지역적인 문제로 이야기를 나눴지만은 좀 더 크게 봤으면 좋겠다. 뭔가가 지금 제가 느껴지는 거는 완전히 하나의 새로운 국면으로 사회가 바뀌어가는 계기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특히 코로나가 그 부분에서는 더 촉진할 것 같습니다. 김 박사님도. 네, 코로나 정부 그다음에 비례 위성정당 문제 때문에 정책이 실종된 선거였습니다. 그래서 노동 존중 국회, 그다음에 적폐청산 국회, 또 한반도
평화 실현 국회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공약집 버리지 말고 각 정당들이 어떤 공약을 내셨는지 봐서 그러한 공약을 실현하도록 요구를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2004년에 그런 4대 개혁을 실패했던 그거를 되풀이하지 말고 확실한 개혁 목표를 우리가 빨리 합의를 해서 그것들이 국회에서 실현되도록 성사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준비가 당장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물론 코로나 전국도 있지만 그것도 대처해야 되지만 이러한 정책적인 과제들을 실현해야 되는 그러한 절차에 착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예. 4.15 총선 평가와 향후 정세 전망에 대해서 1시간 반 동안 토론을 했습니다. 우리 좋은 정치 구도가 이제 짜졌습니다. 개혁과 통일로 나가는 데 있어서. 그러나 잘 될 때 이제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우리 모두가 우리 국민들이 이 자발적으로 창의적으로 이 좋은 구도를 잘 살려서 더 좋은 사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목요일 날 대담 시간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